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일, 밤이 오면 정막이 방 안을 채우는 일, 그런 고요 속에서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내겐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커피를 마시고 점심은 간단히 때우고 저녁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전화를 하면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SNS에 좋아요를 눌러준 낯선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칠까 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프로필을 눌러봤습니다. 그 남자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건축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배경엔 유럽풍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프로필에는 여행 사진과 건축 현장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런던의 타워브리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 이탈리아의 고풍스러운 건물 앞에서의 사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사람이 왜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말투는 젠틀했고 표현은 다정했습니다. 당신 사진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미소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래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로 시작했지만 매일 밤마다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녁은 드셨는지, 혼자 드시면 외롭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건축가를 꿈꾸던 이야기,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게 된 계기, 첫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의 감동까지 상세하게 나눴습니다. 그의 문장마다 나는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그가 피곤하다고 하면 괜히 같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로 돌아간 것처럼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 짓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의 메시지가 있으면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심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는 내게 더 많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헬멧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 나왔다며 위험하지만 즐겁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도 자신이 만든 건물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커피 이야기, 동료들과의 회의 이야기, 주말엔 혼자 산책하며 나를 생각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나에게 털어놓았고 나는 그를 위로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는 내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인가 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혹시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는 화상 통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연결이 불안정하다며
음성만 들렸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미안하다며 곧 한국에 가면 직접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의심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럽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커서 잠깐만 투자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서 곤란한 상황이라며 곧 큰 수익이 생기면 우리 함께 유럽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작은 마을도 알고 있다며 설득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그런 곳들을 함께 여행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진지했고 따뜻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 영상, 회사 문서들까지 완벽해 보였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명함, 프로젝트 계약서, 은행 잔고 증명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나를 속일 리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송금 버튼을 누르며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불안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첫 송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송금을 마치자 그는 곧바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당신이 있어서 자신이 힘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며 그때 우리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이유로 연락했습니다. 계좌가 잠시 동결돼서 곤란하다며 세관 문제로 추가 서류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겠냐며 정말 미안하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또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만 더 마지막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3번, 4번,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매번 그는 새로운 이유를 댔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금이 급하다고,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친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한다며 한국행 티켓값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나는 곧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라졌습니다. 메시지 창은 읽지 않음으로 멈췄고 전화는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SNS 계정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럴 리 없다며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같은 안내만 들렸습니다.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지만 모두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송금은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정확히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로 전송됐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은행원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총 송금액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나의 5년 저축,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일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사진들도 인터넷에서 훔친 것이었고 회사 서류들도 정교하게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내 모습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노와 허무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시간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엄마가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한테 수천만 원을 보냈다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하지만 이렇게 끝나게 두진 않을 거야.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 않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낸 사진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진들은 유럽의 한 모델 사진이었습니다. 메일에 남은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그의 말 속 단서를 찾아 해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았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단 한 명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 그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같은 사진으로, 같은 말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문장을 복사해서 여러 사람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만 특별하다던 그 말도, 나만 진심이라던 그 고백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대화 내용 캡처, 송금 내역, 사진 원본 추적 결과, 모든 증거를 파일로 만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저만이 아닐 거라며 이 사람들을 꼭 잡아달라고,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사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신고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온라인 피해자 커뮤니티를 찾았습니다. 그곳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직업도, 나이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외로움, 그 틈을 파고든 달콤한 거짓말, 당신은 특별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분은 2천만 원을, 어떤 분은 8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낸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국제 공조 수사 끝에 그 조직의 일부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선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 20여 명 검거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필리핀과 나이지리아에 있던 조직원들이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 또 살았겠지. 적어도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한 정의 구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미안해요였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며 처음엔 그냥 일이었지만 당신만큼은 진심이었다고 썼습니다. 당신과 나눈 대화들은 제게도 위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온 메일이었지만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정말 있었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은 하지 않았겠죠. 진심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무너졌지만 당신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메일을 보내고 창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줄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 빈자리를 거짓으로 채우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란 내 안에서 먼저 피워야 하는 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타인의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